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이 뉴스들을 한국 밖에서 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면 삼류국가 스토리입니다. 사드와 관련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제3의 국가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게 왜 잘못됐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인들도 읽어볼 만한 기사입니다. 북한 핵은 이제 미국의 핵 대응 정책은 물론 채식주의자에게까지 비유되는 모델이 됐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 위한 헬스케어 개혁안은 투표도 하지 못하고 좌절돼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 의장, 공화당에는 막대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바마 케어를 정부 권한으로 막을 방법들이 많습니다. 헬스케어 개혁 실패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주식시장은 백악관의 경제 다루기 능력에 실망하면서 내림세로 반응합니다. 공화당의 다음 타겟은 세금 개혁입니다. 이 안을 논의하기 전에 해야 할 예산안 논쟁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IT부터 마약 중독까지를 커버하는 특별 전략팀을 만들었고 대통령 사위가 이 부서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위와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 가족들은 국내외 비즈니스 업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상원은 대통령 사위가 러시아 관계자들과 사업체와 관련된 논의를 했는지를 조사합니다. 나이트라인을 오래 진행했던 저널리스트 테드 커플이 팍스뉴스의 스타 션 해니티와 마주 앉아 팍스뉴스와 션 해니티가 미국인에게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성공 원인과 도전이 무엇인지를 세계에서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주말에 금요일쯤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뉴스를 중간중간 점검을 하셨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다고 그 영장을 청구를 했고 체포하지 않고 수사를 하느냐, 체포를 하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처음에 이제 그 영장 청구를 했지만 안 됐다가 기각됐다가 나중에 이제 해외 재산 은닉 뭐를 할 수 있다 가능성. 그래서 이제 그 구속 영장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정은 서울지방법원이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고 뇌물죄, 권력 남용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신다면 또 그 뉴욕 타임스도 마찬가지고 CNN 방송 등 모든 그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들을 때와 그 직접 그 미국 단어로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권력 남용, abuse of power라든가 뇌물, bribery 이런 그 단어가 그 한국의 전 대통령과 연관해서 그 들릴 때는 굉장히 조금 그 새롭게 그 민망하게 들린다는 그런 그 느낌이 좀 해외에서 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또 하나 지금 이 시점이 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요. 제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많은 분들의 그 비난을 받았는데 전 대통령일 수도 있고 한 번 대통령은 영원히 그 대통령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 대통령일 수도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세월호가 3년 만에 결국은 인양되면서 그 시점에 영장 청구가 됐고 지방법원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데 세월호가 이제 사람이 만든 재난인가 맨메이드 디제스터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연관을 시키는 거죠. 물론 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할 때 세월호 사건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내용은 계속 그 한국과 미국의 모든 사람들, 모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좀 포커스를 두고 서울 그 지방법원이 구속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이런 것을 그 판결을 할 것 같고, 뉴욕타임스도 뭐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그대로 전했고, 또 하나는 정부 비밀을 이제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게 40년 친구에게 건네줬다는 것. 그리고 그 최순실은 그런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개인의 그 이익을 얻었다는 것. 물론 그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혐의나 많아 뭐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저널리스트들이 과거에도 많이 그 최순실 관련 이런 일들을 들춰냈을 때 그때마다 뭐 아무렇지도 않다 하면서 덮어졌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 이제 결국은 청와대에서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쫓겨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뭐 모든 언론들 다 마찬가지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 사형 17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뭐 다 뭐 97년 이후에 사면됐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최순실이 받은 돈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이나 챙겼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과연 그 삼성의 예만 들더라도 3,800만 달러 뭐 그 이상 뭐 말 하나에 뭐 얼마라고 했죠? 50만 달러인가요? 이런 것도 두 마리도 사주고 뭐 푸틴 블라디미르라면서요, 이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삼성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대통령과 연관이 없는데 그렇게 3,800만 달러나 최순실에게 뭐 기부를 했을까? 돈을 뭐 재단을 만든다고. 그런 부분.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 대통령이 또 직접 다 전화도 걸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 보좌관의 수첩 같은 것들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미국 언론들은 상당히 그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 로스앤젤레스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뭐 이것은 잘잘못 뭐 좋다 나쁘다를 다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과 일반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그 법원이 영장을 청구하는 그날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집으로 돌아가서 뭐 외부인을 만난다든가 외부에 나간다든가 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없는데도 늘 날마다 같은 시간에 화장하는 사람과 그 머리 머리 올리는 거, 이것을 만지는 사람을 집으로 오게 해서 화장을 받고, 그리고 그 머리 올림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세월호가 딱 그 인양될 때 그 순간에도 아마 일부러 그 시간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스케줄상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대통령의 패턴인데, 전 대통령의 패턴인데요. 그래서 그날도 올림머리를 했고, 이번에도 또 그 검찰의 영장 청구 발표가 나올 때도 그날도 역시 그 올림머리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세계에서 그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그 권력을 활용하고 국가를 통치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지 않았다는 국민에게도 어느 정도 그 뭔가 뭐 책임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뭔가 이제 같이 그 생각을 해야지 될 그런 그 부분이 그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 영장 청구가 발표되고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 5명이라고 하던가요? 시위대가 그 정도밖에 없었다. 마마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사라졌다는 그런 내용들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참에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그 1년 예산이 404조 원 정도랍니다. 그러면 404조 원이면 하루 예산이 1조 1,000억 달러가 되고, 이것을 그 많은 분들이 많은 그 재단에서 많은 회사에서 최순실에게 돈을 그 낸 것, 여기와 비교를 하고, 또 그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돈이 뭐 7천만 달러 정도가 든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과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삼성 한 군데에서 준 돈이 3,800만 달러고, 그리고 국가 그 1년 예산 404조 원,
하루 예산 1조 1,000억 달러 가운데서 약 7천만 달러는 도대체 몇 분의 1입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작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로 향해 나가는 과거 청산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5월 9일의 선거, 그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말하자면 미국식 표현으로 유권자 등록이 이달 말인가요? 3월 말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미래에 더욱 중요해진 것은 지금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북한에 대해서 했었던 핵 발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전과 다름이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평양이 그 핵 개발을 하고 실험하는 것을 절대로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코스를 바꿔라. 물론 이제 그 선제 공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언더 테이블에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전임 행정부가 얘기했었던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얘기를 했고, 코스를 바꿔라. 고립되지 않으려면, 살려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듣고 나서도 바로 이제 그 중국 가기 전에 미사일 실험을 또 그 북한이 했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이 사드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아무리 언론에서 많이 설명을 해도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많이 설명을 하는 언론에서 일하는 저널리스트들조차도 사드에 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널리스트는 전문가들에게 말을 설명을 듣고 본인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쓰는 것인데, 사드에 관한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은 이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체화해서 뭔가 그 사드라는 물체를 만들고 계속 그 실험을 했을 때, 약이 임상 실험을 하고 나서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나서 식품의약국 FDA가 팔라고 승인을 해주듯이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지금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한국에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적절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확보가 되는데, 사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도 그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전해드리는 것은 한국에서 나오는 보도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본인들은 신문이라고 하고 저는 잡지로 받아보는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이번 호에서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왜 잘못됐나,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한국에 도움이 되고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런 그 근거 아래 이코노미스트가 쓴 겁니다. 중국 핵무기를 사드는 위협하지 않는다가 일단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들 스킵해 가면서 이 그 기사의 그 큰 획만 전해드리자면은, 지금 한국 상품 수출량이 돈으로 1,370억 달러, 2015년 기준으로, 그게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그 수출품 액수의 2배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이 많이 중국으로부터 사드 그 부품 배치 이후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 주장과 현실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그 사드 부품이 한국으로 날아가기 전날도 시험 발사를 했고, 일본의 그 미군 기지가 목표인 듯 보이고 본인들이 그렇게 북한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고 이제 20번 탄도탄 미사일 테스트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3월 말이니까 더 늘어날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예상을 하고, 그 사이에 새로운 그 로켓 엔진 테스트도 지난주에 했고, 그러나 이제 중국 외교부는 계속 그 사드 배치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방문에서 사드 그 지지해달라 하고 당부를 했었고, 그리고 중국이 부적절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 가서는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이 되고 난 뒤에는 리뷰한다고는 얘기했지만 배치에 반대된다고 공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드의 그 파워플란 레이더가 목표를 찾아 공격하는 그런 것도 중국을 그 본다는 것, 또 중국의 핵을 다 그 감시한다는 것,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격하고 파괴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또 서울에서는 효율적이 아니다. 고도 그 영국이라서 킬로미터로 썼네요.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사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한국을 쏠 때는 왜 그 가까우니까는 그냥 낮은 데서 쏘지 이렇게 높이 쐈다가 땅으로 내려오게 올라갔다 내려오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드가 사실은 그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용이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그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타겟이 중국이라는 건데 이 두 가지 이론이 다 정확하지 않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입니다. 일단 파워플란 레이더가 이제 그 중국을 들여다본다. 이 부분에는 일본에 이미 2개의 사드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이 레이더만으로도 중국을 충분하게 볼 수 있다. 뭐 하려고 또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 또 다시 이런 것을 놓느냐라는 그 얘기고요. 이런 얘기들을 뭐 미사일 방어 전문가 여러 사람들 국제 그 전략 그 연구소의 그 마이클 엘러맨 씨 등등의 인터뷰와 함께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런 문제. 한국의 사드 요격체를 가지고서는 중국이 만약에 중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거나 이미 그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것, 중국 공격의 그 위치에서는, 한국 사드 위치에서는 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드 자체가 들여다보는 루크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건 모르는 말이다. 소프트웨어만 체인지하면은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레이더를 이것을 체인지하는데 약 뭐 4시간에서 5시간, 한국에서는 4시간이라고 하고 이코노미스트는 5시간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만 딱 체인지를 하면은 중국을 쫙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코노미스트는 플러스 하나를 더 지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5시간을 들여서 체인지를 해서 중국을 들여다보는 레이더로 이 레이더의 기능을 바꿀 때 그러면 미국에서 국민 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한 미군 28,000명의 위협. 만약에 이제 미국이 그 사드 배치를 다른 용도로 북한에서 오는 것을 요격용으로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하면은 미군의 생명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미국에서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국에 그동안 너무 많이 사드 레이더의 성능 또 한계 이런 것도 설명을 했지만 중국은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중국이 어찌 보면 사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중국으로서는 결국은 이제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점점 미군이라는 군사 능력이라는 것이 중국에 가까운 곳, 아시아에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그 반대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그 사이에 한국을 말씀드리자면은 사드가 한국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틀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말, 또 여러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 그렇게 할 때 그것과 이제 그 사드 시스템이 합쳐지면은 북한에서 오는 그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9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무엇이냐? 모든 일에 완벽이라는 것은 없어서 이 10%라는 것은 핵탄두를 제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사드가 있는 게 사드가 없는 것보다는 한국으로서는 뭐 중국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 안보에는 보탬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언젠가는 미국이 지상 핵 능력을 점점 강화해서 이미 일본에 2개의 사드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에 가져다 놓고 인도까지 배치하고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을 만한 결국은 이 세계에는 다 그 지도자가 얼만큼 나오는가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가 또 경제력을 얼마나 키우느냐 이것은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 능력은 있겠지만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땅은
인간과 국가가 늘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땅 따먹기요. 풋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미국의 군사 시스템이 딱 그 인도까지 올 수 있는 점점 확장되는 것을 중국은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경 가까이에 있는 것에 아주 그냥 몸서리치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이 사드라는 것이 중국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중국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를 이슈로 해서 중국에서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표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이 사드 배치를 거꾸로 그 이전처럼 돌려놓기를 바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참 한국이 어려운 거예요. 이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도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이면 미국에도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지 되고 사드 배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고 하십시오. 이 말을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면서 누구를 더 원하겠어요? 그 대통령 지도자로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서 한국으로서는 예를 들어 사드 배치를 뒤로 돌리겠다 안 하겠다 하면 미국이 싫어할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중국이 좋아할 것이고 제3국인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는 어쨌든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약하게 사드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4월 초에 미국에서 자신의 골프 코스에서 만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런 그 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어떤 논리의 근거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그 합리적인 메시지를 중국에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합리적인 메시지라는 게 거봐라. 중국이 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했다면 뭐 사드라는 배치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가야지 될 명분을 당신네들이 주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십시다.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강한 나라는 참 그 강대국이에요. 이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 잘 지금 뭐 별로 역할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동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먼저 불과 얼마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같은 이슈 북한 핵 이슈로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토 그 정상 그 외무장관 정상회의 회담과 겹치니까 거길 안 가고 여길 가겠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뭐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러시아를 방문해서 그때 듣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나토 그 외무장관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스케줄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참석할 수 있는 스케줄로요. 그렇게 강한 미국인데도 너무 어려워요. 요즘 여러 가지가. 지난 주말에 그 오바마 케어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미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좀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북한의 핵 이슈와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 후반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백악관과 하원과 상원이 전부 공화당이었던 때가 지금 10년이 넘는데 그런 상황에서 7년 반 동안 계속 오바마 케어를 없애겠다 하는 것이 투표조차도 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표수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당 강성은 더 강하게 만들어야지 된다. 새로운 개혁안을 하고 또 공화당에 온건한 사람은 거기에 또 반대하니까 공화당 때문에 결국은 안 됐는데 대통령이 투표 오늘 해라 했는데 결국은 뭐 투표권을 하느냐 마느냐는 하원 의장에게 있으니까 하원 의장이 이렇게 해서는 어차피 통과되지 않는 것 망신만 당합니다 하고 백악관에 가서 오늘의 미국 금요일 끝날 때쯤 말씀드렸었죠. 보고하니까 결국은
보고라기보다 브리핑이죠. 미국은 다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대통령한테도 내가 뭐 대통령의 부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없으니까는요. 대통령에 대한 직에 대한 존중은 있을지언정 대통령도 합의를 해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5명 내지 12명 정도가 반대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기자들은 전부 30명 이상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민주당을 비난을 했습니다.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어제는 뭐 트위터에서 다시 공화당의 강성 비난을 하면서 오바마 케어에 뭐 예를 들어 뭐 낙태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게 했다 하고 공화당조차도 비난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바마 케어는 스스로 파열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도인데 선거 공약할 때 계속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오바마 케어부터 폐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말한 녹음이 굉장히 많은데도 대통령은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나는 한 번도 오바마 케어를 나의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첫 번째 이슈로 없애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그 말과 예전에 한 말을 계속 그 방송은 지금 주말 내내 리핏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바마 케어는 일단 살아났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오바마 케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퀴니피악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7%만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새로운 트럼프 케어를 하는 것에 지지를 했었고 공화당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통령이 내가 담임이어도 좋으니까 이 건강보험 없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하게 하고 싶다 하면서 추진시켰던 이 오바마 케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또 지원하는 그런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뭐 또 어디가 있나요? 크게 볼 때 어떤 뭐 어쨌든 어떤 부서가 됐던 메디케이드 같은 것을 지원금을 줄인다던가 또 저소득층이 건강보험을 들을 때 뭐 지원하는 것을 줄인다던가 여러 가지의 그 도구를 그 오바마 케어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할 그런 것을 갖고 있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는 이제 파열하고 말 것이다. 파열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부르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올 것이다. 그때 다시 하지 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도 해보지 못하고 이 트럼프 케어가 좌절된 이후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연방 기준에 안 맞는 커버리지 적용을 하도록 허용을 한다던가 뭐 오바마 케어에서는 계속 뭐 26살 자녀도 그 부모 밑에 들어가게 하고 전에 어떤 병을 알았어도 받아줘야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없게 막 엉망진창으로 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잡지 아틀란틱의 보도를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도 메디칼 메디케이드는 정말 미국에서 살면은 나중에 돈 없어서 죽을 일은 없다. 일정 나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굉장히 미국에 살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어떤 어느 정도 일을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고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 같은 것은 있거든요. 그리고 메디케이드 커버리지나 베네핏 뭐 여러 가지를 줄일 수도 있고요. 프리미엄은 뭐 여러 방면으로 올리면서요. 이렇게 이제 오바마 케어를 약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먼저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설에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 타임스가 받아서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차라리 잘 됐다. 그 협상이 안 되는 공화당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민주당 쪽으로 쳐다봐라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세금 개혁을 하려면은 예산안부터 벌써 통과시켜야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예산안 통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예산안 그 통과가 왜 어렵냐면 지금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워낙에 예산위원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부터 세금 그 코드를 개혁안 같은 것을 쭉 만들었는데 이 세금 코드를 개혁을 하려면 예산안이 그 통과가 돼야지 되고 근데 이 예산안에는 헬스케어 개혁안이 통과돼서 돈을 이만큼을 줄여놓으면은 그 이만큼을 가지고 예산에 해서 예산안을 만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헬스케어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럼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전처럼 연방 정부가 그게 통과되지 않아서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개혁 부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전략 컨설턴트 특수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와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거 지금 없어진 삼성의 뭐 기획실 이름도 삼성도 여러 번 바꿔서요. 기획실, 기획조정실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비즈니스 업계에 좋게 하기 위해서 연방 규제 같은 것을 없애고 관료제도 같은 것을 뜯어고친다는 겁니다. 일부 연방 정부의 역할을 민영화하고 그래서 이 백악관에서 이런 그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일주일에 2번 비정규적으로 비즈니스 리더들과 그 어떤 그 미팅을 가져왔는데 이 새로운 부서의 대통령 사위 제라드 쿠시너를 이제 말하자면 그 디렉터로 두고 너무 많은 것을 해요. 모든 정부 부처, IT 기간 산업을 현대화한다. 제양군인청을 감시한다. 뭐 미국의 어떠한 그 뭐 아편 문제 그리고 뭐 헤로인 문제 이런 것까지 한다. 그러니까 제가 전략실이다 대통령 이런 그 느낌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쿠슈너가 36세인데 부동산 업계였고 그리고 이제 그 뉴욕의 작은 신문 CEO이지 외교적인 국제정책 이런 것은 아무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중요한 자문을 하고 있고 멕시코, 중국, 캐나다, 중동 이슈에 다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그 수합팀에는 뭐 백악관의 뭐 그 전략 자문은 또 기술 자문, 국가안보 부국장, 경제 자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위가 직접 대통령에게 이제 그 보고를 하고요. 아무튼 그 이런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자레드 쿠슈너 자체가 지금 상원의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러시아 문제와 연관돼서.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인수위원이었을 때 러시아에 지금 이제 그 물러난 사임한 그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은행장과 만났는데 그 러시아 은행장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 제재를 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만났고 한 번 만났고 두 번째 미팅에는 쿠슈너가 이제 자신의 뭐 말하자면 부하를 보냈어요. 부하 직원을. 그랬더니 이 은행장과 러시아 대사가 다시 쿠슈너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다시 세 사람들이 만난 거죠. 그때 무슨 일을 했는가? 쿠슈너가 만난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회 위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원이 조사를 한다는 건데 지금은 쿠슈너가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분을 재산을 가족들에게 팔았지만 인수위원 당시에는 그 재산을 갖고 있었고 이 러시아 은행이 쿠슈너의 재산에 큰 부자들은 항상 그 융자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다고 제안을 해줬을 수도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상원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쿠슈너와 백악관 대변인은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지금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주일이 됐는데 13번이나 자신의 골프코스에 갔고 플로리다가 됐거나 지난 주말에는 플로리다는 안 갔는데 대신 버지니아로 갔어요. 가서 골프를 늘 칩니다. 백악관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주말에도 일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골프장에서의 일도 일일 수는 있지만 골프를 10주 동안에 13번을 친 거예요. 자신의 골프 코스에서. 그리고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꼭 자신의 식당에만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통 미국의 대통령은
스몰 비즈니스를 성장시킨다고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는 미국 브랜드의 옷을 입고 지금 멜라니아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에 습관처럼 외국 특히 이제 유럽 디자이너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 대통령도 무슨 스몰 비즈니스 그 스몰 레스토랑에 가고 패스트푸드에도 가고 스타벅스에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편안하다 해서 그런 곳에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사위도 명의는 가족에게 넘겼지만 딸도 다른 사람이 운영하라고 하지만 그런데 다 이 백악관에서 이 사람들은 사업하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존중받고 있는 저널리스트 테드 커플이 그 나이트라인을 할 때는 전 나이트라인 꼭 봤었어요. 밤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테드 커플이 CBS 그 선데이 모닝에 10분짜리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백악관의 그 션 스파이서 대변인, 뉴욕타임스 편집인, 학자 등등과 인터뷰를 했고 팍스뉴스의 스타인 션 해니티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국은 션 해니티의 프로그램조차도 미국에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그 어피니언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션 해니티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내가 미국에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상하네 하니까 테드 커플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중간중간 션 해니티가 sad, so sad 하면서 테드 커플은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합니다.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게 매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당신이 하는 일이 이데올로기가 사실보다 중요한 듯 그렇게 보이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테드 커플의 얘기거든요. 션 해니티가 방송 이제 끝나고 나서 막 테드 커플 비난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45분 인터뷰했는데 2분 그 클립만 방영을 하고 그런데 10분에서 2분 한 거면 많이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다른 인터뷰한 사람들도 그 정도는 했는데 아무도 그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세계에서는 최강대국이라고 여러 가지를 미국에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도 어지럽다 하는 것이고 이 사이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가 그때 늦었지만 대통령 예비선거에 출마를 했었어야지 됐어. 후회스러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미 그 민주당의 가치를 좀 그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달러도 지난 11월 달 이후에 최저고 지금 뭐 헬스케어 개혁안이 실패된 이후에 과연 그 세금 개혁은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투자가들의 의심이 조금 많아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56포인트,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0포인트까지 내려갔었던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식시장도 아름답지 않은 게 너무 많이 기대를 했는가 보다. 그리고 이미 뭐 다우지수가 뭐 17%나 최근에 올랐잖아요. 6년 사이에 가장 많이. 그랬기 때문에 조정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금까지 쭉 좋았던 이런 것은 좀 없을 것 같고 달러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회사인데 그것도 이제 시작이다. 아직까지도 그 성공의 잠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1달러가 쓰여지면 50센트 이상이 아마존에서 쓰여지는 돈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지출이 올해 TV 뭐 HBO의 2배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뭐 안 파는 게 없잖아요. 건전지부터 뭐 램프부터 뭐 모든 그 큰 것까지 다 팔고 있는데 이제 주주들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2015년에 주식값이 173%가 올랐고 지난 뭐 2년 사이보다 뭐 7배나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일반인들로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그럼 아마존이 굉장히 그 큰가? 그런 것들이 아마존은 그 예를 들어서 좀 경영 방식이 그 제프 베조스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목적에 이렇게 그 멀리 내다보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마존이 오랜 동안 그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는 다 그 투자가들에게도 어떤 그 신뢰를 줬기 때문에 전례 없는 목표를 이루고 목표 이상을 그 이루어내고 CEO가 단기 결과를 내라고 지금도
절대로 그 이제 아래 직원들에게 압박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들이 이커머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점점 이게 더 미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계속 잘 나갈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존이 이렇게 그 좋은 또 이제 경쟁 업체의 여러 프로그램까지 받아들이고 창고도 계속 늘리고 빨리 배달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하는데 가장 큰 도전은 결국은 큰 기업의 큰 도전은 정부와의 어떤 그 도전이라고 할까요? 아마존이 이렇게 커서 더 좋은 위치에 가고 나면은 그 뒤에는 이제 그 정부가 반독점법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면은 이거 가격을 이런 정도로 해도 우리하고 경쟁할 곳이 없잖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결국은 정부와의 경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방송 아마존 보도해드리고 아주 마음이 나빴습니다. 더 자세히 해드려야지 되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더 압축적으로 시간 조절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북한 내용 내일 전해드립니다. 채식주의자와